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장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꼽아봤는데요. 그렇죠. 이게 무죄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을 원래 예전부터 이제 법원에 계실 때 제가 알던 분이셔서 얘기 들었는데 이게 무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관련 중에도 하시고 이유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는 1심도 이제 이론의 여지 없이 증거로 못 쓴다는 거였어요. 예,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반 사건에는 다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난 누구를 딱 타겟팅해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먹사연에 대해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데 거기서 확보한 증거도 이거 별도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일단 단순히 법률적으로 이제 클리어됐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이 체급도 크고 전 그러게요. 대표였고 뭐 소나무당을 창당했지만 합당 뭐 이야기 나오고 사실상 해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넘겨 드렸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 인천 계양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인천 연수에 나올 것이냐 뭐 여러 다시금 이제 정치권의 한복판에 들어온 것 그러게요.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이게 당대표 경선 과정의 돈봉투 문제라 당으로서도 도와주기가 어려웠는데 어려웠었죠. 뭐 이제는 완전히 그냥 기사회생한 거예요. 예, 거기 관여됐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도 진짜 아니라고 되게 억울해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는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러게요. 기다렸다는 거. 자,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2심 판결 아닙니까? 아직 확정이 대법원이 된 게 남아있죠. 아니죠. 그런데 은연중에 지금 검찰이 상고 포기할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클리어가 됐다고 하셨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로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형사 절차법상의 이유로 증거 능력이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실체가 그러면은 과연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된 어니스트 미란다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못 받았죠. 하지만은 매우 질이 나쁜 흉악범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과연 그 당시에 돈봉투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답해야 될 매우 진지한 물음입니다.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을 넘어서 공직 출마 기회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윤리의식 수준을 매우 엄중하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따지는 국민들도 일부 있겠으나 일단 전부 무죄 판결 나니까 이건 검찰이 좀 잘못한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도 또 한번 확산되고 있죠. 법원이 확인시켜 준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그런데 잘못했다. 검찰이 절차적으로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많은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그것에 관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었으면 영장을 다시 받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는 안전한 길이었을 겁니다. 2021년, 22년경부터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녹음 파일 자체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는 사법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때 아예 돈봉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들 앞에 행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의 윤리 수준을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했던 인물? 예, 그래서 뒤이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제가 선정하는 인물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집권여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줄줄이 도열을 하길래 저는 이분이 어디서 무죄 판결을 받아왔나 혹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왔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더군요. 대법원에서 아직도 재판이 걸려있고 보석으로 지금 석방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심, 2심 공이 징역 5년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거기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은 무죄다를 저마다 외치고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 가져야 될 사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판결은 이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사법질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에서 결론이 나온 것도 뭐 절차는 뭐 기지만 실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의 평가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 행보를 하는 거를 뭐 이게 법률적으로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아마 정치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열망이 좀 상당히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장윤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 꼽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은 훈련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 만약에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이라면 근거를 갖고 무슨 흠결이 있고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뭔지를 제시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참 이 보수 정당에서 구성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과거에 어떤 대단히 이를테면 색깔론 이런 거를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군을 왜 이렇게 능멸합니까? 보수 정부가.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육군 헬기 조종사 연결식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비상 이제 절차 훈련 받으시다가 민가를 피해 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정상근 중위, 장희성 중위 이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 같은 거는 다 그럼 헛된 겁니까? 왜 대한민국 군을 이렇게 폄훼하는지. 그리고 정말 군을 모멸한 거는 윤석열 정부였죠. 군을 불법의 계엄에 내란에 동원하고 그리고 국회로 침입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전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하고 박충건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 장면을 보면서 김민석 총리가 더 이상 큰 정치인이 되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박충건 의원이 그날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좀 공세적으로 질문을 펴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박충건 의원에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데 사실 그럴 때 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유머와 위트를 보여줬더라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과거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선 도전할 때 그 민주당의 먼데이라고 붙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TV 토론에서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뭐 쉽게 지친다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나는 나의 경쟁자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가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재선에도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민석 총리도 그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국민들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상을 남겼을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으로서는 안도감이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이제 별개 문제고 군을 김정은 신기보자라고 표현한 거 이건 또 좀 따져봐야 할 문제죠. 자, 송정원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번 주에 뭘 했길래 금주의 진인물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의결했죠. 그러게요. 배현진 의원은 작년 9월 15일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대의원 투표를 거쳐서 선출이 됐습니다. 임기가 1년이에요. 네. 남은 임기가 7개월인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됐으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50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는데요. 바로 상대 후보가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숙청이다. 또 특정한 계파 찍어내기다. 이런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놓고 겨뤘던 조정훈 의원이 앞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징계는 부당하고 과도하다. 내가 비록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놓고 겨뤘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런 징계는 걷어주기 바란다. 라고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정훈 의원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어서 지나가면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조정훈 의원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아직
그 징계 결정이 나온 지 만 24시간이 되진 않았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서 징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알겠습니다.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 그다음 배현진 의원까지 이제 왔는데 또 징계가 더 이어지나요?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튜버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오세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보름이 됐고 예.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 제명해야 된다는 영상이 올라온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정말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이제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께서는 저것은 한동훈의 일이고 이것은 김종혁의 일이고 그것은 배현진의 일이고 이렇게 방관하고 관망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을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국민의힘 후보로 못 나오면 땡큐죠.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뭐 현역 프리미엄이다 뭐다 하지만 오세훈 뭐 시장 뭐 실책도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쟁력이 있죠.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각종 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다 숫자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것이냐. 일단 한동훈 제명, 김종혁 제명, 배현진 이 당 어떻게 보면 공천권 못 줄 거다.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는 지역은 중앙당에서 공천할 거다. 그러면 그게 딱 세 지역구더라고요. 송파, 갑을, 강남, 병. 이게 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정말 큰 현역 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을 뺏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는 아주 오세훈 시장이 거론되고 왜냐하면 직격했거든요. 장종혁 대표를.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라고 하고 참으로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벌써 국민의힘에서 후보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른 대안이라고는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의원이 계속 발언을 또 하고. 나경원 의원 그렇고 또 신동욱 의원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을 서울시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로는 약간 체급이 좀 약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종용하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아까 그 장 변호사가 언급한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50만 이상 지자체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으로 넘기는 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요. 저도.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해당되는 자치구는 딱 세 곳입니다. 이게 서울만 송파, 해당되는 거예요? 경기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해당이 돼서 이제 인구가 많은 특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곳들을 흔히 연상하지만 서울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딱 세 곳이에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그런데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2023년 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 차이로 대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송파구와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미묘한 시점에 송파구와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송파 갑에는 친한계로 평가받는 박정훈 의원, 송파 을에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송파 병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윤어게인 세력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던 김근식 당협위원장, 또 강남에 가면 강남 병에는 친한계로 평가받는 고동진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물들은 전부 구청장 공천에서 권한을 배제하겠다. 물론 당에서는 의견은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 것인가. 네. 왜냐하면 송파구청장이나 강남구청장은 맡겨놨냐?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익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위성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게요.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먼저 제안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안해. 영수회담을 평소에 줄기차게 네. 요구를 했고 이번 회동 자체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근데 아무튼 뭐 만나자 했는데 그래서 날짜를 잡았고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죠. 네. 그랬다가 1시간 전에 불참한 거. 예. 어디 보세요. 정말 이례적이죠.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노쇼다, 결례다, 무례다를 떠나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정말 뭐 김용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밥상을 엎든 뭘 하든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고 본인이 뭐 독재 운운하고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야당으로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한테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와닿았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중에 하나는 아니 이럴 거면 단식은 왜 했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피켓팅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죠. 제1야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국회 입법 속도가 늦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지 말씀을 또 경청할 부분이 있는데 그 기회를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 본인이 심지어는 평상시에 줄기차게 만나야 된다 얘기했으면서 이건 만날 의도가 없었구나 원래 이렇게 그냥 보수 지지층들 속 시원하게 네. 이런 정치 행보를 하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 분석하시고 이러는 거 왜 그럴까? 왜 이게 정치 문법에 완전 벗어나니까 혹시 뭐 성장 과정이 어떤 거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 이야기는 인신공격인 것 같아서 그건 좀 과한 이야기인 예.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에 가기로 응했으면 저는 가는 것이 맞았다라는 점에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평소에도 늘 정권과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만 만나서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더라. 라고 하면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정치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더라도 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안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도 안 만난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안 오기로 해서 회동 자체를 취소하면은 그게 좀 자연스러운 풍경은 아니죠. 그런데 오죽 정청래 대표와 독대하고 싶지 않았으면은 그 회동 자체를 아예 캔슬하고 청와대 직원들하고 삼계탕을 드시러 갔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임 자체가 모양새가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 전 조기합당이 무산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정청래 대표를 불러서 달래는 모양새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군소정당 대표들까지 다 부르면 조국 대표까지 불러야 되고 그러면 합당이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교하게 고안한 회동의 범위가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동혁 대표가 안 간다고 하니까 회동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런 의도가 있기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와의 그 부분은 이따가 후반부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가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부의 관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면 당대표는 물론이고 자기 4년의 정치 인생도 끝장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판단은 멀쩡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 말은 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 쉽진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두 지역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이 지자체장들인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뭐 패배했을 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인터뷰에서는 자기 정치 인생 전체가 끝장난다 그런 발언을 하죠? 본인의 말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의 언행이 짧은 시일 내에 바뀌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1월 7일에 계엄에 관해서 사과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5일 전인 1월 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계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하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칼에 자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지방선거를 뉴페이스 위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에는 또 오세훈 시장에게 대해서 경선을 잘 준비하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뽑을 정도로 중요한 워딩입니다. 앞으로 본인의 말을 좀 잘 지키는 정치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 아무튼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별로 득표에 도움 안 되는 징계는 계속 하고 있고 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1.5선이다 뭐 이것도 뭐 폄훼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나왔지만 딱 정파성과 지향성이 엄청 뚜렷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의사타진을 했었다고 전해지니까요. 그런 한계를 그러니까 외부 영입 인사라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박소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인 첫날 고속도로는 귀성 방향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혼잡 시간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불편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어 남사북은 짧게 주춤합니다. 망향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는 14km 정도 어려운데요. 이후 옥산분기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지면서 남이분기점까지 16km 길게 정체입니다. 남청주 부근 짧게 주춤하고 회덕분기점에서 대전터널까지 막힙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앞 시간보다는 정체 길이가 줄었습니다.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요. 다시 한번 논산 분기점을 앞두고 연무 나들목부터 답답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하게 지나는데요. 다만 춘천요금소 부근에서는 앞 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더 지나 만종분기점에서 만종터널까지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서 좀 꼽아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가 이번에 이제 유튜버들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극우 유튜버들 있는데 가가지고 윤 어게인으로는 우리가 지방선거 못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의 파장도 그러면 방향 전환하는 거야? 이제 좀 뭐 정신 차린 거야? 뭐 이런 반응 나왔는데 그 뒤가 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환길 뭐 강사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격앙되게 막 이제 길길이 뛰고 이러니까 아마 다독였나 봐요.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결과적으로 그래도 전륜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또 공개적으로 전략적 분리라더라.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눈속임 한다는 걸 자백한 꼴인 거고요. 그 즈음에서 장동혁 대표도 문화일보랑 인터뷰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계속 물으니까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변화된 게 없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냐. 그나마 뭔가 깜짝 변신하는 신용하는 것조차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결국 이 말의 무게라고 하는 주제와 계속 연결되는데요.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의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뷰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장동혁 대표의 말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지난 대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도왔더라면 지금 제 자리에 한 전 대표가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입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까지 입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사실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그 대응에 관한 노선이 달랐던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 유세하는 것이 흔쾌한 일이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인의 도리로서 또 경선에서 2등을 한 후보의 도리로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버젓이 있었던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이 계속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사실마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1야당 대표의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한국갤럽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이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4%인데 국민의힘은 정확히 그 절반인 22%입니다. 그러게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로 가서 정청래 대표는 결국 완패한 겁니까? 꼭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게 이제 합당이 이제 무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구체성을 떼고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이제 확인된 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우리 논의 다 잘 모은 거 맞아?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각각 이제 수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거기 그 단위에서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건 이제 합당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던졌던 그 의제가 완전히 뭐 사라졌다거나 뭐 무산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1인 1투표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표기를 붙였을 땐 또 가결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뭐 종합해 봤을 때 뭐 리더십의 타격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그 부분이 결정타라거나 대단히 뭐 유의미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좀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당 대변인이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 뭐 특검 후보 추천부터 사과하고 합당 제안에 대해서도 또 사과하고 완전히 그 저 한판 겨루다가 또 뭐 굴복했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 총재의 승리로 보입니다. 제가 방금 이재명 총재라고 표현했잖아요. 총재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2002년에 없어진 그 삼김 시대의 정당 총재의 부활을 연상시켜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2년 이후로는 적어도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는 당정 분리가 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시 되는 걸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면에서는 다 당무의 여러 가지 경로로 개입을 해왔던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관철이 돼서 여당 대표가 무력화되는 사례를 저는 근 20년간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총재 정치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앞서 그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 무산된 부분, 과거에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여당의 대표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전문 경영인이고 뭐 좀 격하게 표현하면 바지사장 정도 되는, 뭐 과거에 뭐 민자당의 이춘구 위원이라든가 대표위원이라든가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 최고위원, 또 새천년 민주당으로 오면 뭐 서영훈 대표, 이런 분들도 다 대통령하고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단독으로 만나지도 못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처한 현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권력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송영원 변호사가 아까 전반부부터 두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그거는 이재명 사실과 대통령이 달라요. 예. 정청래 대표만 따로 만나기 싫어서 이게 아예 회동을 무산시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두 사람과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 그냥 정청래 대표랑 둘이 만나서 대통령으로서 입법부에 바라는 조속한 입법에 대한 부탁 같은 거 하고 장 대표 안 온 걸 아쉬워하고 이러는 게 야당을 더 세게 좀 그 무안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회동 자체를 없앴다? 조금 의심쩍긴 해요. 근데 반대도 야당에 더 강력한 경고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아예 자리가 무산된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그리고 독대가 없었다 이러시는데, 최근에 이제 공식 일정으로 이제 지도부가 이제 청와대 가가지고 식사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따로 정청래 대표가 뵙고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고, 이거 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전준철 변호사라면 쌍방울 변호인이었잖아. 예, 예. 이런데 만약에 진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는 오지 않았겠죠. 이거 사과하고 거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크리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철회했어요. 접었고. 그리고 그 과정도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내가 사실 이제 중앙지검장 있고 했을 때 같이 일했던 특수통 검사여가지고 나는 이제 높이 평가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임한 사건을 거기서 이제 변호사들을 이제 팀화해가지고 이제 같이 꾸려서 하니까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이제 개인적인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만 쌍방울 임직원들에 대한 사건을 했다. 근데 이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지나치게 이제 언론에서도 좀 프레임화해서 좀 접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뭐 거듭 그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나 이 언론의 정치 분석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노린 자기 정치가 국정의 어떤 그 빛나는 부분들을 가려버리고 논점을 흐리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왔던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합당 논의를 딱 띄웠던 날 저희가 이제 코스피 5천을 처음 찍었던 이제 날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당원들 사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오는 부분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청래 대표가 뭐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는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부러는 아닐지도 그것 역시 정치적 판단 미스나 정치력 부재 아니에요? 이게 정치력 뭐 부재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단이 잘 됐다고는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하실 거라고 이제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주 임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글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미래 권력이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망이 됐을 때 그럼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어떤 스탠스를 현재 취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각을 세우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득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조와 기반 자체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했을 때 그게 과도하게 되면서 혹시 대통령을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럴 동의인이 없다. 현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총재처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과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본인의 길을 좇아서 이재명 모델을 추구하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재명 모델이거든요. 뭐 정청래 대표는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음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으로 건너와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을 윤리위를 통한 숙청을 통해서 입지를 굳혀가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재명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에서 근 한 20-30년 동안 87년 민주화 이후로 정당의 대표를 연임한 사례가 적어도 교섭단체급 정당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연임을 하고 그 연임을 위한 디딤돌로 비명행사 공천을 해서 반대파는 전부 다 낙천시키거나 쫓아내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야의 전부 다 모델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를 후퇴시킨 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해야지 나를 쫓아서 이재명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정청래 대표를 제어하려고 드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야, 이 국민의힘 전직 대변인의 이 논리도 상당히 멋있네요. 이재명 전 대통령이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 된 그 과정이 한국 정당 정치에 미친 영향 여기까지 가네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권을 쥐고 그때는 이제 본인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들을 이제 공천을 안 주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게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당에서 집중력을 확 가진 다음에 외연을 확 넓혀가지고 간다라는 거를 하나의 성공 방정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너무 낯선 게 그때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막 거의 막 진짜 뭐 예. 정치인의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수준으로. 근데 그걸 지금 벤치마킹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게 진짜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고 네.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력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정청래 대표 얘기를 다시 하자면 합당이란 이슈는 플러스 이슈예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떻게든 이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유권자들 마음 얻으려면 조국혁신당 표라도 우리 갖고 와야지. 예, 교통정리 예.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장동혁 대표는 완전 뺄셈 정치. 한동훈 쳐내고 한동훈계 맞아요. 김종혁 쳐내고 배현진 의원 또 완전히 박탈하고 이 당원권 정지하고 그러면서 고성국 씨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네. 아 이건 진짜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잇따른 징계를 그 뭐 이재명식 모델로 좀 바로 좀 비교하기엔 저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네. 보는데 반면에 저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당내에서 자기 입지를 굳히고 뭐 차기 대권까지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당내에서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입지를 굳히고 하는 식의 자기 정치를 당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이재명식 모델의 벤치마킹이다. 네, 그런 뭐 이거는 뜻인 저는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 이재명 모델을 펼칠 때는 그 당시에는 권력과의 관계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7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권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견주어 봐가지고 과연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재명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좀 이재명식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관철이 돼야 되는데 당 안에서 당장 이 합당 이슈도 던졌다가 관철을 못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뭐 꼭 이재명식 따라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그걸 비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야당이었고요. 글쎄요. 그래서가 권력과의 관계나 네, 시점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언급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자기도 자기 나름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었느냐 또 적절한 실력을 발휘했느냐 이런 면에서 실력 발휘가 못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고 이 와중에 또 뭐 제가 그 네. 이재명 모델에 대해서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현상을 진단하는 키워드로는 이재명 모델이라고 하는 그 분석이 유효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이건 양당 대표에게 공이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대선을 할 때가 되면은 현 대통령의 여집합을 대선 후보로부터 유권자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가까이 겪어봤으니 그 대통령으로부터 부족한 점들이 유권자들에게는 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대선을 할 때쯤 되면은 유권자들은 다른 리더십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걸어온 과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기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재명 모델을 추구하려는 분들은 일단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정청래 대표는 일단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못 이기면 본인이 정치 생명도 끝난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네. 설령 일시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대선으로 가는 유효한 모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당에 동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양당 대표가 다 좀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정치가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래서 참 더 걱정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소원법하고 대법관 증원법을 일단 법사위를 통과시켰죠. 네네. 근데 그 바로 그 하루 이틀 그 상반에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미뤄보기로 했다. 뭐 위헌 논란이 워낙 커서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 갑자기 이게 통과시키게 된 건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진짜 2월 안에 그럼 본회의 통과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략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스케줄로는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대법관 증원도 26명인가로 이제 숫자가 예. 나와 있고 재판 소원제도 관련해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낸 부분이 예. 또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이걸 이제 설 연휴 좀 지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의견 조율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법사위 스케줄상 그거는 이제 통과가 또 됐고 본회의의 회부 절차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건 당연하지만 민생 법안이고요. 그걸 한 60개인가 70개를 추려놓은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대미투자 특별법도 뭐 대단히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여야가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특위까지 만들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사법개혁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탄됐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사법개혁 이슈도 계속해서 2월 임시국회 안에는 처리한다는 일정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이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 못한다. 뭐 민생 입법 빨리 좀 서둘러 달라.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또 대통령 뜻을 어기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와요. 근본적으로는요. 민생에 역행하는 시스템 파괴 입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른바 재판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거 도입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도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4심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 한번 하게 되면은 엄청난 법률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우기느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는 그 법률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도 대법원까지 가서 내가 다 승소를 했는데 상대가 헌법재판소에 사건 가져간다고 하면 불안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법률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가기 이전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7년간 존속하던 검찰을 폐지해서 앞으로 이제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경찰의 일선 경찰에서는 계속 사건이 적체돼 쌓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사기당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사기당하면은 그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도 기약이 없고 재판에 넘겨져도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받았는데 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하면서 또 헌재 가져가고 오늘 동아일보가 잘 보도했던데 스페인에서는 재판헌법 소원이 도입되고 사건이 13년이나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 대법원에는 1년에 본안 사건 기준으로 5만 4천여 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문을 열어서 작년 8월 말까지 만 37년간 처리한 전체 사건 수가 5만 2천여 건입니다. 대법원에 1년에 들어오는 사건 수보다 헌재가 37년간 처리한 사건 수가 더 적어요. 재판헌법 소원 실상 도입이 되면 헌재가 지금은 기관이 기준으로 이거 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처리를 못하고 헌재가 기관이 마비될 겁니다. 자, 이 사실상 사심제가 된다. 한번 반론해 보세요. 예, 헌재가 그렇게 제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말씀 주신 대로 스페인에서도 이 동일한 제도,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법 체계가 대법원과 이제 헌재의 구조가 비슷한 위상으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운영이 하고 있는데 13년이 걸렸다는 예외적인 사유로 이게 안 된다라는 건 헌재에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고 이게 다 헌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반하는 그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절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을 허들을 이렇게 두고 이 부분을 정말 이런 사안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애 판단 주체가 헌재예요? 그건 헌재가 돼야 될 겁니다. 그거는 대법원에 대한 이제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이거는 헌재가 돼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난 거를 뭐 원고가 됐건 피고가 됐건 어느 한쪽이 헌재에 가져가면 네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가져가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는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런 것까지 이거 한번 다 들여다볼까 글쎄요. 재판부 그러니까 배당 이렇게는 접수 할 수 여부를 없습니다. 사전 판단한다는 그 절차가 명확하게 법에 있나요? 법은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확정된 판결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문구를 좀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게 시행령이든 그 밑에 뭐 시행규칙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모든 사건을 다 가져오는 취지로는 설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판헌법 소원을 내는 쪽에서는요. 어떻게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헌재가 예를 들어서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해서 각하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일거는 보고 각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사건에 얼마나 과부하가 많이 걸리겠어요. 헌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조직입니다. 37년간 5만 2천여 건 처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조직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자기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사건은 기록이 7만 쪽인데 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판단했느냐. 이게 노상 민주당이 반복하는 주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누군가 재판원법소원을 내요. 헌재는 그럼 기록도 읽어보지 않고 판단해요? 그거 기계적으로 그럼 다 쳐낼 거면 그런 제도는 뭐하러 도입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요 법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이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반대, 헌재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헌재는 자신 있다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그러나 아무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또 위헌 시비도 있을 수 있고 법 통과시키면 역시 헌재로 갈 것 같고 네,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은 2월 안에 이것까지는 통과시킨다. 맞습니다. 그 법 왜곡죄는 일단 빼놓고 법 왜곡죄도 어쨌든 하겠다? 논의의 속도는 내겠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도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한마디로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주제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임혜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홍민이 부른 고별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